안녕하세요. 이번 밀리언스 세이브드에서 보츠와나의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웨비나를 한 임지수, 김유진입니다. 네, 내용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백그라운드입니다. 에이즈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에 감염되어 체내 면역 기능이 저하돼 사망에까지 이르는 병입니다. 이는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감염된 혈액의 수혈이나 감염 여성의 임신, 모유 수유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HIV 감염이 진단되면 치료를 시작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데요. 이를 HAART, 즉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라고 합니다. 2018년 한 해 170만 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는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있는 나라인 보츠와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츠와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츠와나는 아프리카 남부 남아공 위쪽에 위치한 국가로 에이즈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2001년에는 국민의 4분의 1 정도인 32만 명이 HIV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 여성이 남성보다 HIV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가 3배 정도로 높았습니다. HIV 에이즈 환자가 많아지자 2001년 보츠와나의 대통령이었던 페스토스 모게는 보츠와나가 에이즈로 멸망 직전이라며 HIV와의 전쟁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고 머크 재단과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손을 잡고 아프리칸 컴프리헨시브 HIV 에이즈 파트너십의 약자인 ACHAP를 설립하게 됩니다. ACHAP는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 인프라 구축 등 포괄적인 접근을 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질병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보츠와나가 HIV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사업 성공 효과를 기대하기에 충분히 높은 HIV 발병률, 두 번째로 HIV의 헌신적인 지도자, 마지막으로 안정된 민주 정권이 유지되고 있었던 보츠와나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이 3가지가 보츠와나가 사업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롤아웃입니다. 정부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법 아트를 핵심 전략으로 삼으며 2002년 뉴더라는 뜻의 마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프로젝트 등록 현황인데요. 2002년에는 3,500명가량이 등록을 했다가 점점 늘어나 2007년에는 7만 명, 2013년에는 인구의 87%인 23만 명가량이 등록했습니다. 앞에서 어린 여성이 남성보다 HIV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른쪽 표에서처럼 등록된 환자의 70%가 어린 아이와 여성들이었습니다. 마사 프로젝트가 진행된 후 보츠와나 전국 각지에는 HIV, 에이즈 관련 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연구센터나 노동자 교육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재투자를 했습니다. 이 덕분에 컴퓨터화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부작용이 있던 기존 약물을 대신한 약물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는 보츠와나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먼저 사망자 수의 감소입니다. 그래프에서처럼 에이즈 관련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마사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아트 롤아웃과 사망자 수 감소에 관련성이 입증되었다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 낮은 중하위층에게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다는 것인데요. 원래 에이즈 치료 비용이 굉장히 높아서 부유한 국민만 이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적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초기 우려와는 다르게 아주 높은 적용률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보츠와나에서는 약 85%였으니 보츠와나의 새로운 새벽, 마사가 찾아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내용부터는 김유진 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발표할 김유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파트는 보츠와나의 안티레트로바이럴 테라피 프로그램에 들어간 비용과 성공의 이유, 의의 등이고
저희가 참고한 밀리언 세이브드가 2016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쓰여진 지 지금 4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이야기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용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면 초기 비용과 유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초기 비용은 대략 1억 660만 달러가 들어갔는데 그때 환율과 지금 환율이 조금 다르겠지만 대략 1,100원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국 돈으로 1조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을 거의 반반 나눠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머크 재단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워낙 많이 나와서 익숙하실 텐데 머크 재단의 경우를 잠깐 설명을 덧붙이자면 뉴저지주에 있는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머크사가 설립한 재단이라고 해요. 어쨌든 둘 다 이제 미국 기반의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초기 비용이고 매년 드는 비용을 보면은 3억 7,400만 달러라고 해요. 이 중에서 정부가 68%를 충당을 했고요. 2010년에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못하는데 머크 재단에서 이제 3천만 달러죠. 3천만 달러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8%를 해당을 한다고 해요. 네. 이렇게 정부가 68%를 갖다 부담을 했고 이렇게 많은 돈 중 60%가 환자 치료와 관리에 들어가 봅니다. 보츠와나에 있는 사람 수로 나눠 생각해 보면 2014년에 한 사람당 480달러가 필요했는데 저자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1세대 약제에 저항성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2030년에는 인당 600달러로 인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이런 숫자를 보고 괜찮게 진행을 했네 혹은 뭐야 돈 엄청 들었잖아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학생이 아니고 관계자겠죠. 관계자가 아닌 학생들한테는 사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하기 좋은 거는 비용 효과성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사망 방지가 얼만코 달리 방지가 얼마코 이렇게 얘기가 적혀 있는데 이 수치도 사실 조금 어렵고 그 밑에 있는 비용 효과를 보시면은 한 1달리당 475달러가 들었고 이것은 WHO의 역치값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WHO가 권고한 역치 이상이면은 과다한 지원 사용, 즉 비효율적이다라고 간주가 되고요. 그 이하면은 적정 수준 혹은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 역치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건 달리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장애 보장 생존 연수인. 근데 질 보장 수명인 퀄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논문도 있고 그래서 이 WHO의 threshold가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역치가 믿을 만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본 프로젝트는 1달리당 475달러가 들었기 때문에 권고 사항보다 한참 아래라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는 왜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한 이유 중에서 제일 크게 꼽는 게 정치적인 이유예요. 당시 대통령이던 페레투스 모아에가 그 장기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약간 직접적이지 않은 인프라에도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요. 또 관련 사회적 낙인을 지우기 위해 그 라이브 TV쇼에서 그 에이즈 테스트를 받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츠와나에는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헬스 네트워크가 있었다고 해요. 어드히런스 카운슬러라고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요. 약간 관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호사? 요양보호사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퍼블릭 클리닉, 동네 병원이 있고 이제 큰 병원이 있어서 세 개의 주체가 역할을 각자 잘 나눠서 수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옵트인이었던 HIV 테스트를 옵트아웃으로 이제 수행을 바꾸게 되었는데 옵트인은 본인이 희망해야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옵트아웃은 본인이 거부하기 전까지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 2004년부터 옵트아웃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냥 본인이 나 원하지 않아요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루틴한 검사 항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의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근데 이 책이 implication이라 써놓고 한계점을 너무 열심히 말해가지고 아마 앞에 장점 다 말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implication은 한계점밖에 이제 저희가 안 나왔어요. 네. 한계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른쪽 그림부터 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그 당시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 국가에서 성인 에이즈 유병률 3등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2010년 이후로 일하는 사람을 줄이고 프로젝트 실패율도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봐서 아까 그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성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가이 대통령이 이제 2008년까지 일했다라는 정보를 찾아서 그 다음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했나 하고 봤는데 그 다음 대통령인 이안 카마 대통령도 역시 에이즈를 퇴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커서 막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서 토의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헬스 스태프를 줄이고 그 failure rate가 왜 올랐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진 않고 통계적으로 이렇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평등 문제가 있는데 성적인 불평등, 뭐 법적 비보호, 낙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2020년 지금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년 9월에 작년 통계자료를 내놓기 때문에 보츠와나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보츠와나 통계청에 들어가는데 2015년도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츠와나 통계청 말고 제가 그냥 잘 못 찾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구글링을 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보츠와나의 에이즈 현황입니다. 지금 밑에 제가 그 GIF 파일로 따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색깔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보츠와나가 여기 남아공 위에 있는 이 나라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색깔이 많이 진하죠? 그래도 주변 국가에 비하면 많이 진한 편이에요, 현재도.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얘. 이 나라가 짐바브웨거든요. 짐바브웨가 그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거의 1등을 찍었는데 압도적 1등을 엄청 많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짐바브웨 케이스가 사실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짐바브웨는 뭘 했길래 이렇게 줄었나라는 걸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되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렇게 그 주변 국가 내에서는 상위권이지만 보츠와나는 에이즈 관련 정책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나왔던 비슷한 그래프죠. 아까는 2014년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2016년까지 있고 이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90-90-90 타겟이라는 건데 이제 그 본인이 에이즈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90%, 그 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90%, 그 중에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잘 억제돼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90%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그 프로젝트가 잘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2020년 자료, 여기 옆에 보시면 2020년 자료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잘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에 이제 사망률과 이 90-90-90 프로젝트를 봤을 때 감염 후에 치료 및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발생률을 보시면은 프로젝트 처음 시행했을 때는 쭉 내려갔죠. 내려가다가 2010년부터 2017년도까지 사실 삐까삐까해요. 그냥 비슷해요. 그냥 많이 내려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여기는 5년 간격인데 이만큼 줄었고요. 8년 간격인데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방 쪽 사업이 좀 한계에 도달했나? 약간 미흡한 점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런 통계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많은 기후처들이 펀딩을 중단하거나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막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으니 이제 돈을 끊어야지 이게 아니고 해외 국가의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서 감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보시면은 미국이랑 손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미국 대통령 밑에 있는 에이즈 그런 기부금? 약간 그런 펀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감소를 5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감소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적 개발 원조가 주는 추세라 가지고 이걸 뭐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그냥 이러한 현상에서 정부가 그 어마어마한 유지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사실 그 보츠와나 정부가 어떻게 잘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항성 에이즈 때문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 아까 $480에서 $600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저항성 에이즈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막 정확한 데이터라 보기는 어렵대요. 정확한 데이터라 보기는 어려운데 2012에서 2014년 2.9%에서 2014, 2015년에 9.7%로 증가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거의 1년 사이에 거의 7%포인트가 늘어난 정도죠. 그래서
앞서 했던 걱정이 괜한 걱정은 아니구나. 이렇게 펀딩을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에다가 저항성 HIV가 점점 더 돈은 많이 들 텐데, 그러면은 정말 발생률도 같이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보츠와나가 작년에 사실 이제 2030년까지 5년 프로젝트에서 그 전략을 새로 세웠어요. 이게 계속 기존에 있던 전략을 계속 유지하기보다 좀 더 개선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전략을 새로 세웠는데, 문제는 올해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이 키트를 전달하는 데에도 문제가 좀 생겼고, 예상하기로는 에이즈의 사망이 127% 혹은 400%까지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202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0년 넘도록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줄여놨는데 코로나 한 방 이렇게 400%가 증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마이크를 켜시거나 채팅을 통해 남겨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